주식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조기 금리 인하는 없다. FOMC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1월 31일이죠. 전일 미연준의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가 막을 내렸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제목으로 이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3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파월은 이번 회의의 결과를 봤을 때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다. 뭐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인플레가 둔화되었다는 확신이 그게 필요해야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얻을 건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 12월 기자회견에서 말실수를 했죠. 그래서 그의 발언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빨리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쳤어요. 그 이후에 FOMC 위원들이 파월 의장의 그 말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와서 립서비스로 막 금리 인하 없습니다 떠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번 파월의 기자회견 보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FOMC의 성명서 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어요. 이 페드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번 FOMC 회의의 결과 이 성명 자료가 나옵니다. 의사록은 아니에요. 회의 전체 원문은 한 달 정도 있다가 공개가 되고 이번에 나온 건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건데 요약된 내용을 함께 보면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터 둔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세다.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다 알죠. 또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완화가 됐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장기 목표치인 2%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게 FOMC의 존립의 근거입니다. 최대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2%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FOMC가 있는 이유죠. 현재 경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의 위험, 다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는 위험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동결을 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2% 장기 목표치에 도달을 한다. 더 큰 확신이 드는 이런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연준이 보유한 국채나 모기지 증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매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팔고 나서 달러를 받아들이죠.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작업은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FOMC는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관련 경제지표 및 경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이 통화정책을 변경할 준비가 확실히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과거 사건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FOMC가 2022년에 급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왜냐? 2021년 내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금리 올려야 된다.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FOMC에서는 일시적이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필요 없고 계속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틀려서 2022년에 급작스럽게 기준금리 올리느라고 뭐 주식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잘 안 잡히니까 금리를 더 빠르게 높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미연준 FOMC다. 이런 욕을 다시 듣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자. 발표되는 이 물가 관련 지표를 보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거다. 만약에 섣부르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물가가 잡힌다. 이런 예상을 잘못하고 금리를 내렸는데 갑자기 물가가 치솟으면 또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더 많이. 그런 짓거리는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FOMC의 본연의 임무가 물가 안정이잖아요. 이게 달성이 안 되면 FOMC가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국가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통제하는 게 훨씬 낫다. 니네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모여서 뭐 연준의 독립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니네가 뭘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과거 뭐 1960년대, 70년대 이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FOMC의 독립성이 전혀 없었어요.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이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 미연준 FOMC에서는 물가를 제대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금리가 인하될 거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서서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만 의견이 틀리죠.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져서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주가가 내리꽂고 이런 것들은 단기 투자자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은 사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기준금리도 앞으로 어느 시점부터는 서서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흐름대로 흘러가는 사이에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좀 더 빨리 인하될 것이다, 아니다 하면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거고요. 단기 트레이더들은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돈 놓고 돈 먹기 싸움을 하겠죠. 여기에는 우리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결국에 큰 흐름을 보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기준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는 과정에서 그에 맞는 자산을 고르면 되는데 여기 녹색 선이 과거에도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다 중단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낮아졌던 시점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본 거예요. 세로의 회색 선은 경기 침체 구간이고 빨간 선은 주식시장입니다. 지금처럼 과거에도 물가가 쭉 올라서 기준금리가 따라서 올라간 다음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어떤 자산이 많은 수익을 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국채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기준금리가 이렇게 동결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대부분 저축조합 파산, IT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등 이런 경기 침체가 반드시 따라왔고 주식시장 보시면 폭락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장기 국채 수익률이 그때 급등을 하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고 그 자금을 가지고 폭락한 주식을 샀을 때 이거 뭐 최고의 수익이 났었죠. 차트를 더 길게 늘려서 지난 80년간 이상의 데이터를 봐도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된 후에 물가가 잡혀서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때, 인하될 때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던 확률이 거의 87% 이상 됩니다. 나머지 13%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왔거나 또는 선제적으로 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만들었던 케이스예요. 바로 그림의 1996년 보시면 녹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다가 인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1997년 IMF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급하게 이렇게 올리니까 신흥국들에 있던 달러 자금이 확 빠져나가면서 다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도 당시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잘못하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다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이외에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다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덜 받고 미국만이 살 길이다. 미국으로 자금이 막 몰려 들어가면서 그때 올랐던 이유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87% 이상이 주식시장의 경기 침체 갖고 조정이 왔기 때문에 확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앞으로 인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단계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맞죠. 그 이외에 나머지 87% 외에 13%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서 폭락이 안 왔던 사례에서는 선제적으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던 이런 구간인데 자, 이번 FOMC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FOMC는 물가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미 연준이 나서서 그거 막으려고 금리 인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미 연준의 독립성이 없었을 때 일이고 지금은 미 연준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라도 물가가 높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금리를 빨리 안 내립니다. 그래서 물가를 먼저 잡겠다는 게 지금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나온 내용이고 미 연준 위원들도 계속 하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가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확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중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해두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1월 말이죠. 12월 한 달간의 이 졸트 채용 및 이직률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자, 여기 뉴스 보시면 구인 건수가 903만 건으로 3개월 만에 최고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만큼 고용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건 100% 단기 트레이딩용 뉴스예요. 왜 그러냐? 제가 구인 건수의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미국의 채용 공고, 이 구인 차트입니다. 장기적으로 누가 봐도 2022년 고점으로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던 와중에 3개월 동안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보면 3개월 만에 최고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과 같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한 3일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뉴스에서 3일 만에 최고치로 급등, 이런 뉴스를 보면 주식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이런 채용 공고 지표 같은 경우에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보지 사람들이 채용 공고 지표를 찾아볼까요? 안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채용 공고가 굉장히 좋고 고용이 센가 보다 하는데 실제 채용 공고 차트를 보면 하락 추세가 완연해요. 지금 이미 많이 떨어져 내리고 있고 이게 계속 떨어져 내리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럼 채용 공고가 대체 주식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중요하다고 할까요? 이 녹색 선의 채용 공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도 그렇고 2016년, 2020년 이런 구간들 모두 녹색 선의 채용 공고가 먼저 둔화되고 하락한 이후에 경기 침체가 터졌어요.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지표라는 겁니다. 물론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이런 지표를 활용할 수 없어요. 왜냐? 당장 며칠 또는 몇 개월 안에 이렇게 단타 또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인데 빠르면 몇 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는 2년까지도 시간이 지나서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경고를 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끔 대강대강 영상을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채용 공고가 둔화되고 떨어져 내린다. 그래서 주식을 팔았는데 언제 폭락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경제지표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 채널에서 얘기해드리는 대부분 내용이 단기 트레이딩용 지표가 아니에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되는 지표니까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용 지표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어떠냐? 녹색의 채용 공고가 2022년 고점 찍고 하락해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주의하라는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 공고가 지금은 물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찍고 녹색의 채용 공고가 쫙 올라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상승장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는 이 가동률 차트, 이게 산업 생산의 가동률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얼만큼 많이 돌아가는지 이게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낮으면 낮을수록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채용 공고가 떨어질 때 가동률도 떨어지고 채용 공고가 오를 때 가동률도 같이 올라가요. 이게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냥 공장에 사람이 필요한데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좋아져서 공장을 막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공장을 멈춰서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채용 공고를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판국에 채용 공고가 떨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고 가동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주황색의 가동률을 보시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공장 가동률이 다시 반등을 해줘야 결국에 채용도 늘리고 하면서 채용 공고가 늘어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가동률은 어떤 걸 보면 되냐?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됩니다. 대부분 이 공장은 제조업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SM 제조업 지수는 20개 업종 이상의 400개 이상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원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지금 업황이 어때요? 물어보는 건데 ISM 제조업 지수가 가장 좀 선행해서 움직이고 특히나 거기에 신규 주문 지표가 가장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며칠 있다가 모니터링 해드릴 거예요. 발표되면. 근데 현재까지 발표된 지수를 봤을 때 이렇게 50 이하의 업황 둔화 국면에 있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체 임원들은 지금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신규 주문도 계속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급격히
가동률이 올라가려면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반등을 해서 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당분간은 가동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힘들죠. 그러면 채용 공고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채용 공고가 계속 미끄러져 내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어떻습니까? 경제 지표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예측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뭐 다른 경제 지표가 있다, 다른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 예측을 따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가 새로 발표될 때마다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퍼즐처럼 조합해서 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석하고 떨어지면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채용공고 지표 보여드린 그대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런 선행 지표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채용공고가 3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래서 채용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단기에 주식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떤 종목이 오를지 떨어질지 거의 정확하게 맞춰준 사람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하던가요? 만약에 존재를 한다 해도 유튜브에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유튜브 영상을 찍지 않아요. 혼자 매매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힘들게 무슨 사업한다고 나와서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합리적인 근거를 스스로 찾아보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유튜브나 뉴스, 경제방송에서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직접 지표를 찾아보고 지표가 정말 이렇게 가고 있구나. 혹시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기 유리한 방향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하나 경제지표를 근거로 생각을 해 나가시면 실력도 늘고 남의 말에 휘둘리면서 소중한 자산을 날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자의 방법을 찾고 그에 맞게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때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 어떤 의견을 드리고 있다. 이게 중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그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요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